하둘셋. 안녕하십니까. 3화R입니다. 김성동 교수님자 제5판 형법정론 제2회독 193페이지에 로마字 3번 형법상의 인과관계 심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3화RTV 질책,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로마字 3번의 형법상의 인과관계 심사, 객관적 귀속이론의 입장에서 1번의 자연과학적 의미의 인과관계 확정. 형법상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행위와 결과 간의 합법식적 조건설에 따라 자연과학적 의미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확정을 하여야 한다. 여기서 인과관계가 부정되면 고의범의 경우에는 기수범의 성립이 부정되어 미수범의 성립 여부가 문제되고, 과실범의 경우에는 구속요건 해당성이 부정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게 된다. 자연과학적 의미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행위와 결과 간의 연결관계를 규범적으로 평가하는 단계로 넘어간다. 2번은 객관적 귀속 판단. 양가 2번의 의의. 발생된 결과에 대한 객관적 귀속 판단을 위해서는 1차적으로 발생시킨 위험에 대한 질적인 판단을 해야 하고, 그 다음으로 행위와 결과, 위험 발생 또는 법익 침해 간의 관계를 규범적으로 평가하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 전자는 문제의 행위가 발생시킨 위험이 죄의 요소되는 위험인가를 판단하는 과정이고, 후자는 행위자의 행위가 법익에 대한 위험 발생, 구체적 위험범인 경우 또는 법익 침해로 연결되어 있는가를 평가하는 과정이다. 연결관계가 없다고 평가되어 객관적 귀속이 부정되는 때에도 고의범의 경우에는 미수범의 성립만 문제되고, 과실범의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게 된다. 양가 2번의 객관적 귀속 척도. 양가 1번의 죄의 요소되는 위험 발생. 죄의 요소되는 위험 발생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먼저 발생된 위험이 죄의 요소가 되는 위험인지 또는 죄의 요소가 아닌 위험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죄의 요소가 아닌 위험은 이른바 허용된 위험으로서 결과 귀속의 최초 요건부터 채우지 못하게 된다. 다음으로 행위자가 어떤 행위체에 원래부터 존재하고 있는 위험을 자신의 행위를 통해 단순히 위험을 감소시키고 있음에 불과한 경우에는 죄의 요소되는 위험의 발생이 있었다고 판단할 수 없다. (194페이지) 방가로 2번에 행위와 결과 간의 연결관계, 객관적 귀속관계. 다음으로 행위와 결과 간의 연결관계가 인정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척도가 사용될 수 있다. 동그라미 1번에 행위자의 행위가 그러한 위험 발생 또는 법익 침해적 결과로 이어져 가리라고 일반인이 예견할 수 있었는가? 객관적 예견 가능성 판단. 동그라미 2번에 적법한 행위 혹은 주의미와 합치된 행위를 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의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가? 의무 위반 관련성 판단. 동그라미 3번 발생한 결과의 방지가 입법자가 염두에 둔 당해 규범의 보호 목적 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는가? 규범의 보호 목적. 이 세 가지 중 어느 하나가 부정되면 행위와 결과 간의 연결관계 내지 객관적 귀속관계는 부정된다. 방금 3번의 객관적 귀속 척도의 적용 영역, 범죄 유형별 척도. 이상의 객관적 귀속 판단에 사용되는 여러가지 척도들 가운데 발생된 위험의 죄의 요소성 여부와 관련된 객관적 귀속 척도, 허용된 위험의 감소 및 행위와 결과 간의 연결관계와 관련된 귀속 척도 중의 일부, 객관적 예견 가능성은 고의범, 과실범, 그리고 결과적 가정범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객관적 귀속 척도이다. 그러나 연결관계와 관련된 척도 가운데 의무위반 관련성은 과실범과 부작위범 사례에서, 그리고 규범의 보호목적이라는 척도는 과실범, 결과적 가정범, 그리고 부작위범 사례에서만 사용될 수 있는 객관적 귀속 척도이다. 이에 관해서는 우술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의무위반 관련성은 과실범과 부작위범 사례에서, 그리고 규범의 보호 목적이라는 척도는 과실범, 결과적 가정범, 그리고 부작위범 사례에서만 사용될 수 있는 객관적 귀속 척도이다. 이에 관해서는 수술한다. 객관적 귀속이라는 위험이 주의 요소인지 판단하고 허용된 위험 연감소, 행위와 결과 간의 연결관계 판단은 객관적 예견 가능성, 의무위반 관련성, 규범의 보호 목적. 양각 3번의 객관적 귀속 척도의 적용. 방과 1번에 주의 요소되는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사실관계에서 문제되는 행위가 허용된 위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의 요소되는 195페이지 위험의 발생이라고 할 수 없어서 객관적 귀속을 부정해야 한다. 예컨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와 관련하여 살상 행위를 제작하는 행위는 주의 요소되는 위험을 발생시킨 행위가 아니므로 객관적으로 귀속될 수 없다. 번개가 치는 곳으로 사람을 보내어 사망하게 한 행위도 법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에 해당하므로 객관적 귀속을 부정해야 한다. 위험을 감소시키는 행위는 주의 요소되는 위험의 발생이라고 할 수 없다. 예, 당연하죠. 감소시키니까요. A의 머리를 때리려는 을의 주먹을 갑이 막으면서 비켜가게 해서 A의 어깨 부분을 맞게 한 경우 같이 심해 내지 손실을 감소시킨 사례가 여기에 해당한다.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여 생명을 며칠간만이라도 연장시킨 경우와 같이 결과 발생을 시간적으로 미룬 경우도 위험 감소에 해당한다. 방가로 2번에 행위와 결과 간의 연결관계가 부정되는 경우, 행위자의 행위와 결과 간의 형법이 인정되는 연결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그 결과를 행위자의 행위 탓으로 귀속시킬 수는 없다. 동그라미 2번에 객관적 예견 가능성이 부정되는 경우, 객관적 예견 가능성은 어떠한 행위로 인해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일반인의 경험 범위 내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객관적 지배가 양성이라고도 하며, 특히 상당인과 관계설에서 말하는 행위와 결과 간의 상당성 내지 개연성이라는 판단 척도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 객관적 귀속 척도이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며 특히 결과적 가정 사례의 경우 형법상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이 척도가 많이 활용된다. 양가로우며 절반의 고의범의 경우 행위자의 행위에 의해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예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결과의 객관적 귀속은 부정되어야 한다. 특히 이 척도는 비유용적 인과과정의 사례에서 결과 귀속의 부정을 위해 사용된다. 예컨대 칼에 심장부근이 찔려 사망의 위험에 처했던 피해자가 병원으로送되는 중에 교통사고로 혹은 병원에서 병실화제로 사망한 경우가 전형적인 비유용적 인과과정이 문제되는 사례이다. 이 경우 발생된 결과는 칼에 찔렸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교통사고 혹은 화재 탓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일상적인 삶의 위험이 실현될 가능성은 누구라도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이를 행위자의 행위가 창출한 결과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행위자의 작품으로 돌릴 수는 없는 것이다. 양가로마자 2번의 과실범 및 결과적 가정범의 경우 인과관계와 관련하여 대법원에서 판결한 사례들의 대부분은 과실범 또는 결과적 가정범의 경우 객관적 예견 가능성의 인정 196페이지 여부가 쟁점이 된 경우들이다. 특히 결과적 가정범의 경우 중한 결과가 기본범죄 행위로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제3자의 행위나 피해자의 과실 혹은 우연적 요소가 개입되어 발생한 것인지 애매한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기본범죄 행위가 중한 결과의 발생으로 이르게 된다는 점을 통상적으로 예견할 수 없을 경우에는 결과적 가정범의 인과관계가 부정된다는 결론을 내려야 하는데 어떤 경우에 통상적으로 예견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고 있다. 이에 관해서는 결과적 가정범론에서 다룬다. 동그라미 2번에 의무위반 관련성이 부정되는 경우 과실범의 경우에 행위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더라도 마찬가지의 결과가 발생하실 것이라고 판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발생된 결과가 직접적으로 주의의무 위반에 연결되어 있다고 말할 수 없게 된다.
의무위반 관련성이라는 객관적 귀속 척도가 유용한 경우는 외부적으로 보아 결과 발생에 행위자의 과실 외에도 다른 사정이 개입되어 있을 경우이다. 이에 관해서는 과실범에서 다시 설명한다. 의무위반 관련성과 합법적 대체행위 이론. 상당인과 관계서를 취하는 대법원도 이와 유사하게 행위자가 주의에 합치되는 행위를 하였더라면 결과를 방지할 수 있었는가를 물어 이것이 부정되면 주의의무 위반과 결과 간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부정되었어야 한다고 한다. 대법원은 인과관계의 상당성을 판단하는 이러한 태도를 합법적 대체행위 이론이라고 하는데 이 점에서 보더라도 객관적 귀속 이론에서 말하는 의무위반 관련성이라는 귀속 척도와 상당인과 관계설의 상당이라는 척도는 내용적으로 동일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과실법론과 부착이론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동그라미 3번에 규범의 보호 목적이 부정되는 경우 행위자가 위반한 규범의 보호 목적이 발생한 결과의 방지와 무관하다면 행위자가 당해 규범을 위반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결과 기속을 할 수 없다. 다시 말해 행위자가 위반한 규범이 어떤 특정 법익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면 그러한 법익 침해 이외의 다른 법익 침해의 결과 발생을 행위자의 규범 위반적 행위의 탓이라고 할 수 없다. 만약 이 경우에도 행위자가 당해 규범을 위반한 탓이라고 말한다면 당해 규범의 제한된 보호 기능에 모순되기 때문이다. 이에 관해서는 과실범, 부작위범, 그리고 결과적 가정범에서 다시 설명하기로 한다. 뒤에서 설명하기로 한 부분이 좀 많은데요. 그거 참고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7페이지에) 범죄 유형별로 달라지는 형법상의 인과관계 판단. 우리나라 대법원은 동그라미 2번에 고의범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원인행위라도 결과 발생에 대해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하지만 동그라미 2번에 과실범의 경우에는 의무위반 관련성까지도 요구하고 있으므로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한다. 동그라미 3번에 부작위범의 경우에도 과실범의 경우와 동일하게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한다. 대법원이 동그라미 4번에 결과적 가정범의 경우에도 기본 범죄 행위의 중한 결과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요구하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고의범에서 요구되는 간접성과 과실범에서 요구하는 직접성의 중간 지점을 택하고 있는 것과 같다. 결과적 가정범의 직접성은 과실범의 직접적인 인과관계와는 다른 의미로 사용된다. 이에 관해서는 호술한다. 결과적 가정범의 직접성과 과실범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관련 내용에서 제가 자세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한 걸로 두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결과적 가정범의 직접성, 과실범의 직접성, 결과적 가정범의 직접성 P513 그 다음에 과실범의 직접성, 직접적인 관계
직접적 인과관계, P491. 네, 이거를 나중에 보셔도 좋지만 지금 한 번에 같이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분야를 제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491페이지에 점프해서 과실범의 경우 형법상 인과관계 인정의 특수성, 형법상 과실범의 구성 요건은 결과 발생을 필요로 하는 결과범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객관적 주의 의무 위반과 결과 간의 형법상 인과관계는 과실범의 구성 요건 요소가 된다. 과실범의 경우 객관적 주의 의무 위반과 결과 간의 형법상의 인과관계에 관한 설명은 앞에서 인과관계론에서 설명한 내용이 그대로 타당하다. 이에 따르면 과실범의 경우에도 형법상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자연과학적 의미의 인과관계와 객관적 기속이 인정되어야 한다. 492페이지 객관적 귀속 혹은 연결관계 인정, 척도와 관련하여 위험의 발생 여부와 관련하여 행위자가 귀속시킨 위험이 허용된 위험인지를 확인하고 행위자가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적 행위를 통하여 위험을 감소시킨 것은 아닌지도 판단해 보아야 한다. 위험의 실험과 관련하여 고의범의 경우 객관적 예견 가능성이라는 척도만 사용되었지만 과실범의 경우에는 이외에도 의무위반 관련성, 규범의 보호 목적 관련성 등이 중요한 척도가 된다.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과적 가중범에서의 독특한 직접성의 원칙 보겠습니다. 513페이지 반거 1번의 의입 결과적 가중범의 경우에는 중간 결과를 향하여 진행되는 기본 범죄 행위의 영향력이 중간에 개입되는 변수에 의해 제약되거나 중간 변수의 영향력이 기본 범죄 행위의 지속적 효력을 단절시키는 사정이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객관적 예견 가능성이 인정되어도 곧바로 결과를 기본 범죄의 탓이라고 할 수 없다. 즉, 결과 발생의 지속적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원인만이 결과 발생의 탓이라고 부족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행위의 외적인 효과가 결과 발생에 이르는 과정에서 개입된 다른 중간 행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연결되는 상태를 직접성이라고 한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기서 행위의 외적인 효과가 결과 발생에 이르는 과정에서 개입된 다른 중간 행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연결되는 상태를 직접성이라고 한다. 반가로 이번에 결과적 가중범에서 직접성의 의미 과실범의 경우 확립된 직접성 심사 당시는 행위자의 과실이 없었고 그 대신에 주의에 합치되는 행위를 하였더라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가? 라고 묻는 방법 합법적 대체행위론이라고 한다. 결과적 가중범의 경우에 객관적 예견 가능성이라는 척도를 보완해줄 직접성의 내용은 기본 범죄 행위가 발생시킨 위험의 지속적 효과가 제한되거나 끊어짐이 없이 그대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결과적 가중범의 경우에는 과실범의 경우와는 달리 직접성이라는 요건 그 자체가 요구되는 것인지에 관해서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다. 동그라미 1번의 학설의 태도 양가 1번의 직접성 필요설 중간 결과가 다른 중간 원인의 개입 없이 기본 범죄 행위로부터 직접 초래되었거나 상당인과 관계 및 과실의 문제와는 별도로 중간 결과가 기본 범죄에 내포된 전형적인 고유한 위험의 실현일 때 또는 기본 범죄 행위의 위험의 514페이지 현재성이 있는 경우에 직접성이 인정된다고 하는 견해이다. 양가 로마자 2번의 직접성 불효설 결과적 가정범의 성립을 제한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가 형법 제15조 2항 중간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없으면 중한죄로 벌하지 아니한다에 마련되어 있는 이상 그에 의거하여 결과적 가정범의 성립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고 직접성의 말 요건을 해동론상 도출해낼 수 없다는 견해이다. 직접성을 일상적 경험을 판단 기준으로 하는 상당인과 관계설의 상당성을 부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견해도 마찬가지이다. 동그라미 2번의 판례의 태도 대부분은 결과적 가중범의 경우 중한 결과가 기본 범죄로부터 야기될 수 있음을 통상적으로 이겨낼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기본 범죄에 전형적으로 내포되어 있는 위험이 실현된 것이 아니라고 하여 상당성을 부정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최초 행위와 중한 결과 간의 상당성을 매우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대법원이 직접성 요건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대법원은 피해자가 안면 및 흉부에 구타를 당한 후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안면 및 흉부에 대한 구타는 생리적 작용에 중대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신경에 강대한 자극을 줌으로써 정신의 흥분과 이에 따르는 혈압의 항진을 초래하여 뇌 일혈을 야기케 할 수 있다고 하면서 기본범죄 행위의 질적 요건을 상향 조정하고 있는 것은 기본범죄 행위 그 자체가 중한 결과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행위여야 중한 결과와 기본범죄 사이의 형법상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의 판시에 의해서 기본범죄를 통해 공격이 가해진 신체 부위가 신체 기능의 중대한 기능을 초래할 수 있거나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동그라미 3번 결론 결과적 가중범이라는 형벌법규의 특별한 규범의 보호 목적은 중한 결과가 발생할 전형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기본범죄 행위 자체를 금지함으로써 중한 결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함에 있다. 입법자는 이러한 규범의 보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중형주의를 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본범죄로서 중한 결과의 위험성을 내포한 범죄 종류, 예컨대 폭행, 상해 등만을 추출하고 있다. 직접성의 원칙은 이와 같은 가중처벌을 하고 있는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해석론상의 제한 장치에 515페이지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중한 결과가 기본 범죄에 내포된 전형적 위험이 직접적으로 실현된 것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기본 범죄 행위에 고유하게 부착되어 있는 위험, 이 중한 결과로 실현된 경우에 제한해야 한다. 중한 결과가 기본 범죄 행위에 고유한 위험이 아닌 경우에는 규범의 보호 목적 범위 밖의 결과이므로 기본 범죄 행위의 탓으로 돌릴 수 없기 때문이다. 언제 중한 결과 발생을 야기할 고유한 위험이 실현된 것인지는 개별 결과적 가중범 구성 요건의 해석 문제이지만 대략적으로 중한 결과가 기본 범죄를 실행하는 행위로부터 직접 발생한 경우나 기본 범죄의 결과에 의해 가중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예컨대 강도치사죄의 경우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는 강도범행의 고유한 부분에 의해서 직접 기인하여야 한다. 따라서 재물을 강탈하는 중에 사용한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폭행에 내재된 고유한 위험이 실현될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반대로 사망의 결과가 탈취한 재물을 운반하는 도중에 발생한 경우에는 폭행의 고유한 위험이 실현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직접성이 부정되어야 한다. 직접성을 부정해야 할 사례 유형 다음과 같은 경우 기본 범죄와 중한 결과 사이에 직접적 관련성이 부정될 수 있다. 동그라미 1번에 피해자가 처해 있는 상황을 이용한 제3자의 공행위가 중한 결과를 발생해야 할 경우 상해의 피해자에 대해 제3자가 다시 가혹행위를 함으로써 사망한 경우 동그라미 2번에 제3자의 중대한 과실이 행위자의 진행 과정에 개입한 경우 의사의 중대한 과실로 부상자가 사망한 경우 동그라미 3번에 피해자가 도주시 특히 경솔하게 행위하였거나 의사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불가피한 계기가 없다고 할 수 있는 경우 강도의 피해자가 그 강취를 모면하기 위해 급히 서둘러 도망치다가 추격을 완전히 따돌린 상태에서 실족상한 경우 등이 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요건 하에서 피해자가 행위자의 기본 범죄 행위를 피하는 과정에서 제3자의 개입 행위에 의해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최초 행위의 지속력이 차단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성을 인정할 수 있다. 동그라미 1번에 기본 범죄가 체포, 감금이나 강간, 강제추행 혹은 폭행, 상해 등과 같은 행위의 일부 실현으로도 가중 결과에 대한 원인이 될 수 있는 경우 동그라미 2번에 직접 중한 결과로 연결된 제3자의 개입이 기본 범죄가 발생시킨 위험이 현존하는 상태에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이러한 위험을 피하기 위한 과정에서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네, 여기까지 한 거 일단 올려두고 또 다음 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고로 다시 197페이지 와서 이러이러한 기획 부분을 먼저 보았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한 거 올려두고 다음 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